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양진입니다. 어느새 9번째 이야기를 다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한글의 진실과 맞닥뜨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학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이신 정강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하면서 두바이에 있는 이제 중동 최대의 도서관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에 우리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제 기증하는 기증식이 있었던 것이 방송에 이제 크게 보도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훈민정음에 대한 한글과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오늘날 세계 언어학계나 문자학계에서 우리 한글에 대해서 보이는 관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우리가 해례본이라고 부르는 그 책 이름은 그냥 훈민정음인데 다른 훈민정음과 달리 해례가 있어서 우리가 해례본이라고 부릅니다. 그 해례본이라는 책은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첨단적인 음성학 이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계 언어학계가 그 가치는 인정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내가 현역일 때 고려대학에서 10여 년간을 대학원에서 그걸 강독을 했는데, 해례본 훈민정음을 어떤 외국인 학생이 중간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학점 취득도 취소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과 물어보니까 저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500년 전에 저런 음성학 학문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해례본은 참 희한한 책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글이 만들어진 날, 한글날을 날짜를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10월 9일 한글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몇 차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한글날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 이야기부터 풀어가 보는 것도 오늘 이야기에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글날 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학계의 통설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정통 11년 9월 상한에 간행돼서 훈민정음이란 이름의 세 문자가 정식으로 이때 공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를 한글 창제 575주년이라고 기념을 했어요. 또 9월 상한을 10월 9일로 양력으로 환산해서 한글날로 기념합니다. 그러나 실록에는 이보다 앞서서 세종 25년 12월에 세종이 원문을 친제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훈민정음 제정에 대한 최초의 것이어서 지금까지 통설로 알고 있었던 해례본에서 훈민정음이 제정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즉 세종실록 세종 25년 12월조를 보면은 이달에 임금이 친히 원문 28자를 만들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때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알린 거죠. 따라서 한글은 세종 25년 12월에 제정됐으니까 작년은 한글 창제 575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3년이나 깎아 먹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그 세종 28년 9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는가? 여기에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은 세종 28년 9월조의 기사에 여기도 역시 9월입니다만 10월 훈민정음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달에 훈민정음이 처음 완성되었다. 임금이 지어 말씀하시기를 훈민정음을 지은 것은 윗사람이 저 사람 바가 없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그 한글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은 한글이 이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 25년 것은 시작했다는 거고 완성된 것은 세종 28년 9월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 실록의 기사를 읽고 그래서 9월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10월 말을 각양날로 정해서 기념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사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됐다 그런 기사였어요. 현재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해례본 훈민정음은 간송 전영필 씨가 안동의 뭐 고가에서 이제 구입해가지고 일제강점기에는 가지고 있다가 그 일제가 그걸 훼손할까봐 해방된 후에 세상에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정통 11년 9월 상한이라는 관계가 있어서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성이라는 것이 문자가 아니라 해례본이라는 책이 완성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후대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도 선각자들이 주시원 선생을 포함해서 여러 선각자들이 각양날로 정한 것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서 10월 9일을 훈민정음 반포로 생각을 하고 그날을 한글날로 기념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고유의 문자, 한글을 기념하는 날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일제강점기 때 시작됐다. 1926년 11월 4일 조선어 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각야날로 정하여 선포하고 기념잔치를 했다. 그리고 12월 7일 만해 한용우는 각야날이라는 시를 동아일보에 발표했다. 각야날이라는 기념일 명칭이 한글날로 바뀐 것은 1928년, 1934년에는 양력과 음력 환산법을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해 기념일을 양력 10월 28일로 바꾸었다. 그런데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고 이 책의 말문에 적힌 정통 11년 9월 상한에 근거해서 한글날의 날짜는 다시 바뀌어 10월 9일로 정해졌다. 그럼 이제부터 한글 반포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글 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반포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이제 학계의 통설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1446년 음력 9월 상한,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치면 이제 10월 9일이 되겠죠. 10월 9일로 이제 정해져서 그때 이제 정식 반포된 것으로 보았다라는 이제 학계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10월 9일,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 환산해서 양력으로 환산해서 이제 올해로 따지면 2022년이 되니까 올해 그러면 이제 576주년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그 해서 이런 이제 그 판독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날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생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내가 그 옛날에 10월 9일을 한글날을 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언제가 좋습니까? 예정대로 그 12월 달에 세종이 친제하셨으니까 이것을 1월로 환상해서 1월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1월을 그 훈민정음 창제로 보고 기념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에이 그건 안 됩니다. 왜 1월 달은 방학인데 한글날 놀아야 되는데 10월 달에는 그 놀러 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놀아야 됐지만 1월에 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이렇게 그 동의합니다. 우습게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1월 달로 네, 하는 뭐 것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월로 한참 주장을 했는데 1월이면 어떻고 10월이면 어떠냐. 어차피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한글을 기념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엔 뭐 절대적으로 1월이라고 주장을 해봤는데 이제 늙어서 마음이 많이 네. 변했어요. 네. 자, 먼저 그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문학 작품, 우리 이제 한글 문장이 쓰여진 작품은 용비어천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비어천가가 이제 뭐 한글로 쓰여진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이면서 또 뭐 조선시대의 어떤 그 국기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텍스트인데요. 이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해례본이 공표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국가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를 담은 것이 용비어천가이기 때문에 용비어천가의 출간을 해례본의 어떤 공식적인 출간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학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용비어천가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시 알아야 하는 사안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 교수가 그걸 잘못 알았어.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 어떻게 배웠냐 하면 한글은 용비어천가에서 일단 시험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반포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전해지는 용비어천가를 보면은 10권의 방대한 저술입니다. 10권에 해당되는. 그런데 이게 그 한문의 고문으로 된, 그러니까 통어의 한문이 아니고 고문으로 된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시조선을 창건한 그걸 나라를 세운다고 해서 조국이라 했고요. 그 조국의 찬양을 한 한시가 그 각 장마다 실려 있습니다. 이 한시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요 한시를 처음부터 한글로 써서 거기다 시험을 한 다음에 반포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그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 4월에 권제, 정인지, 안지 이 세 분이 만들어서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걸 제진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용비어천가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세종 27년에 바칠 때에는 그 조국의 찬양을 해서 바친 것이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용비어천가를 간행하면서 세종 29년에 그 2월에 그 간행을 하면서 그 최항이 쓴 발문에 뭐라고 하냐면 전하가 이 책을 보고 기뻐하시며 이름을 내려주시길 용비어천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용비어천가는 이름이 없었어요. 세종 29년에 이 책을 간행하면서 용비어천가 이름을 내려주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메리가 나옵니다. 취가 주에, 어시, 조서, 기용사, 지번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주석과 언해를 더해서 비로소 거칠게나마 일이 쓰임에 있어서 번말을 서술하게 돼 있다. 주석과 언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용벼창가를 29년 9월에 간행할 때는 그 훈민정음에 달통한 최양을 비롯해서 집현전 은교였던 최양을 비롯해서 박백년, 강희안, 신숙주, 이열로, 성삼문, 이계, 신용선 다 모두 훈민정음 찬제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서 취가 주회를 했으니까 그 언해를 덧붙이고 주석을 더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언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시조선의 국가 건설을 조국을 찬양한 이것을 한시를 우리말로 언해해서 용벼창가를 간행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의 세 문자가 용벼창가에서 시험돼 가지고 해론에서 공포되었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 세종 27년에 그 용벼창가를 임금에게 올릴 때에는 용벼창가는 이름도 없었고 노래의 찬양한 노래도 한시로만 되어 있었던 거지요. 선생님 이제 그 여러 차례 그 훈민정음이 그 한글을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었을 때 한자음 정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문자로 우리말을 적은 그 용벼창가가 사실은 이제 최초의 글이 아니라 사실 석보상절이나 어린청강지곡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용벼창가는 더 나중에 그러니까 실험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최초로 훈민정음을 실험해서 출간한 책을 찾으라면 석보상절과 어린청강지곡이 될 텐데요. 석보상절과 어린청강지곡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글이 그 최초에 그 세종이 만들 때 그 명칭을 훈민정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그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발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훈민정문이나 훈민정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한자음을 올바르게 적기 위해서 만든 기호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맨 처음 한 작업이 뭐냐면 운해를 번역하라, 역운해라고 나와요. 훈민정음을 간행한 임금이 친제한 세종 25년 12월에서 26년 2월에, 그러니까 2달 후에 이 세 문자로 매린 최초의 작업이 그 운해를 번역하라. 근데 운해라는 건 발음 사전이니까 이걸 번역한다는 것은 결국은 훈민정음으로 발음을 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언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의공주가 변음토착을 해결하지요.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리를 바꿔서 토를 나는 위고를 하고라고 읽어야 되고 시라를 이라라고 읽어야 할 때 이때 변음토착한 것들은 한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괴로운 것들이에요. 왜 저걸 위고라고 읽어야지 시라라고 읽어야지 저걸 이라라고 읽나 하고라고 읽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종이 아들들에게 대군들에게 어떻게 좀 해봐라. 근데 자기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가장 똑똑한 누님인 정의공주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단하게 해결해서 훈민정음으로 그 토를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지요. 세종은 여기에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다면 한자음만 적을 게 아니라 우리말도 적을 수 있겠네. 파스파 문자가 원래 그랬거든.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김수원이 이제 증수석가보를 만들게 하고 그 증수석가보를 우리말로 언해해서 만든 게 석보상절입니다. 이 석보상절을 이제 수양대군이 적어가지고 와서 임금한테 보였지 않겠습니까? 요새 시쳇말로 얘기하면 아빠 이것 봐, 이거 써지지 않아, 우리말 제대로 써지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종도 가만 나도 써보자. 그래서 쓴 것이 어린청강지고입니다. 과연 우리말을 또 우리 한자음을 제대로 이 훈민정음으로 적을 수 있는가 한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석보상절과 어린청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석보상절과 어린청강지공은 한글로 써진 최초의 이 문헌이다. 다만 이 어린청강과 석보상절은 바로 간행을 하지 않아요. 이 두 개를 합본해서 어린석보라는 이름으로 먼저 간행을 합니다. 어린석보 제1권 권두에 훈민정음을 언해해가지고 붙입니다. 이걸 배워서 이 어린석보를 읽어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거기엔 또 숨은 뜻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세종이 세 문자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절대로 공표를 못해요. 왕의 왕명으로 쓰라고도 못하고 반포도 못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명나라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문자를 마음대로 공표를 못했던 거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린석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세조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줄곧 어린석보에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이제 훈민정음의 어떤 이제 창제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린석보의 권두에 실린 언해본을 훈민정음의 어떤 반포 혹은 이제 공식적인 표명이라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어린석보는 천순 3년 세조 5년에 간행이 됐다.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교과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강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어린석보는 초간본으로 모두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역시 천순 3년 기묘 7월 7일이라는 그 서문이 간기가 있어서 이때 어린석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어린석보의 그 세종이 아니고 세조가 쓴 어제 어린석보 서가 있습니다. 그 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내용에 염차 어린석보는 선고 소재시니 의연상로에 개증 저창하노라. 염하되 생각하되 이 어린석보는 선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으신 것이니 의연하여 상로에 왔죠. 더욱 수로하노라. 이렇게 어린석보는 자기가 아니라 선고 즉 세종인 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자기가 만든 것은 그 새로 만든 것이다. 신편이다. 새 맹간은 그롤이다. 그리고 세종이 만든 이 그롤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육당문고에 그 훈민정음 언해본이 언해본이 단행본호된 게 있어요. 이 언해본은 앞에 한 장이 떨어져 나가서 일부러 띄어낸 거겠죠. 거기를 이제 필사했는데 거기엔 어제왈로 시작을 해요. 이것이 만일에 어린석보에 붙어 있었다면 그 세조 때 나온 그 어린석보에 붙었다면 세종어제가 되죠. 실제로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언해본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려대학에 있는 그 육당문고에 있는 언해본은 그냥 훈민정음, 세종어제 아니고 똑같은 언해본인데 시작이
국지엄이 바로 안 되고 어제왈 국지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어제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책판을 뜯어 없애고 새로 새긴 것이 지금 서강대학에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되는 거죠. 이 서강대학에 그 소장되어 있는 것은 저희 세조의 서문에 나오는 새로 맹가는 글 신편이고, 그것은 그 먼저 있던 국원에 에잇그롤에 실려 있던 그 세종의 어제 서문을 어제왈로 나왔기 때문에 없애서 그걸 책판가리라고 그래요. 그 조선시대는 그게 아주 유명했는데 책을 전부 바꿀 수는 없으니까 목판으로 된 거 그 한 부분만 떼어내서 그 다른 걸로 바꿔 붙이는 그런 방법이 있어. 그걸 책판가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제왈로 어제왈을 삭제한 그 은혜본을 붙인 거죠. 만일 그게 세조 때 간행된 그 어린석보에 붙었는데 어제왈을 안다면 그건 세조의 그 서문이 되니까 안 되죠.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어린석보에 국원과 신권이 있다, 이거를 전혀 생각지 않아요. 아마 김 교수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고려대학에 있는 어제왈로 시작되는 언해본은, 훈민정음 언해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그냥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있었을 건가? 아니면은 그 신편 어린석보에 붙어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같이 어린석보에 붙어 있던 것인가? 그것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고, 어린석보는 세종 때 나온 국원이 있었고, 그리고 선순 3년 세조 5년에 나온 것은 신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세종 생전 시에 나온 그 훈민정음의 그 언해본이 고려대학의 단행본으로 없었고, 단행본으로 된 이유는 이제 어린석보는 볼 수가 없으니까 유생들은 단행본으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천순 3년에 나온 것은 그것을 세종어제 훈민정음으로 해서 실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흔히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종대왕의 이제 건두지 하에서 만들어진 훈민정음 문자에 대한 해설서, 그곳에 실린 이제 예의편이 있고, 이제 그것이 언해된 이제 언해본이 있는데, 이제 이 해례본과의 언해본의 관계가 결국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이 어린석보 문제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그 해례본에 있는 그 예의편 부분과 언해본의 내용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일반인들이 좀 듣기에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례본과 언해본의 관계는, 훈민정음이란 서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우리가 해례본이라고 부르는 훈민정음도 서명은 훈민정음입니다. 이 해례본은 세종의 어제 서문하고 예의하고 해례하고 그 정인지의 후서가 갖춰진 것으로 보통 우리를 원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해례본을 이제 해례본이 간행된 정통 11년 9월 상한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그 한글날로 정한 것도 그렇죠. 언해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세종어제 훈민정음도 이것도 그 하나의 훈민정음이란 책이에요. 이 언해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석보의 국원과 신편의 권두에 있었던 거를, 그거를 이제 따로 띈 거고, 그래서 그 국원에 붙은 거는 그냥 훈민정음이고 신편에 붙은 건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언해본하고 서강대학에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하고 비교하는 게 상당히 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려대학은 어제왈 국지엄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서강대학 거는 그냥 세종어 그 국지엄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국지엄을 나라 말쌈이라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했는데 그 고려대본에는 나라 말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음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지요.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그 어레본이 해레본보다 훨씬 알기 쉽고 새 글자를 배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이제 그 눈을 뜨게 하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던 자료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보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그 말씀들을 좀 들으면서 저희들이 훈민정음이 과연 이제 언제 만들어졌느냐도 중요하고 그것이 언제 일반인에게 공표가 됐는가 그리고 어떤 그 과정이 그 당시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좀 더 이제 성실하게 좀 더 이제 철저하게 그러한 자료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한편 선생님께서 이제 최근 이제 그 국어학계의 국수주의적인 성향, 특히 이제 그 세종을 둘러싼 지나친 이제 그 신성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런 성향의 근원이 뜻밖에도 일제 강점기 한글 연구에 근거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제 치하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말 조선 한국어에 대한 그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항하면서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키우고 자긍심을 일깨우던 독립운동의 하나로 한글 연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스스로 좀 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되짚어 볼 장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한글 연구의 오류 어떤 것이 있었는지 특히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까 물론 에다도시오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술국치 이후에 1910년에 이제 이란 병합이 돼가지고 국권을 상실하지요. 그런데도 우리 그 연구자들은 조선 언문회라는 것을 결성해서 이끌고 갑니다. 1908년에 이제 성립한 국어연구학회를 이제 조선 언문회라고 바꿨죠. 왜 조선 언문회가 됐느냐? 국어연구가 재미있는 슬픈 이야기죠. 대한제국 시대는 국어였습니다. 우리말이. 그리고 한글이 국문이었고.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시작하면서 국어란 말은 일본어고 국문이란 말은 가나 문자가 돼서 우리는 다시 조선어 언문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언문회라는 거를 이제 세웠어요. 주시경 선생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세웠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두봉이나 이규영, 최연배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조선어 강서본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글과 우리말을 가르쳤기 때문에 1914년에 이제 조선언문회 회장이던 주시경 선생이 갑자기 작고하셨어요. 그래 이제 침체에 빠졌다가 3.1 만세 운동으로 다시 이제 민간 연구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얀날도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지어지게 됐지요. 이때 이제 우리 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민족의 자긍심을 일으키기 위한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어요. 일제 강점 속에서 우리 민족 정신이 혹시라도 사그라들까봐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말과 우리 글을 아주 강조하고 신성화했죠. 1931년에 이 조선언문회를 조선어학회로 거치고 한글을 다시 복간합니다. 이 조선어학회가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말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강복 이후에는 학회 명칭을 한글학회로 개명해서 지금도 이제 활약하고 있죠. 이분들은 그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운동을 바라는 그런 우리말 연구의 방법이
뭐 다분히 구수주의적이죠. 신성화하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이런 연구를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글 연구가 오히려 한글의 학술적인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그 한글 연구 활동의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오늘은 사실 한글 반포가 언제 한글 반포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글 반포와 월인 속보라는 어떤 이제 주제를 연결시켜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한글 반포를 훈민정음 해례본의 출간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에서는 이제 한글날을 어쨌든 세종이 처음 문자를 만든 날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보다는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세종이 직접 만든 텍스트 중에 이제 월인석보 9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고 이제 그 9권에 있는 권두에 훈민정음 예의편에 대한 언해문이 실려서 그것이 오늘날 이제 박승빈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대 도서관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실체적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지 못했던 이유를 일제시대 동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일본 연구자들이 쌓아놓은 연구 업적들에 우리들이 어떤 부분에 좀 이제 주눅이 들거나 혹은 거기에 기대는 과정에 우리가 봐야 될 장면들을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많은 독자들, 시청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직접 내가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오늘 그 강의하신 소감을 좀 정리 말씀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담자가 얘기한 대로 오늘 한 얘기는 많은 분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얘기와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도 있을 거고 어떤 비난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발 바라건대 나는 모든 이야기에 근거를 냈으니까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들은 반드시 근거를 함께 제시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 당신 생각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 부탁을 이상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많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 알아야 할 한글 이야기로 우리가 12번째 이야기 중에서 오늘 9번째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또 10번째 이야기를 들고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광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